제3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오늘은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탐구 사례로 귀납적, 연역적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 탐구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납적인 방법인데 용어가 어렵죠? 이 과학 용어들이 한자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한자 뜻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귀납이란 돌아갈 귀와 드릴 납을 써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관찰한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가는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의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은 생명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아내 결론을 일반화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예로 세포설과 가젤 영양 띠뛰기 행동 연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예가 되겠습니다. 순서를 정리해보면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우리가 연구할 관찰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한 주제에 맞게 관찰하다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카로 박사의 가젤 영양 띠뛰기 행동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 박사는 케냐에서 피식과 포식 관계를 연구하던 중 가젤 영양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하얀 엉덩이를 치켜드는 이상한 띠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카로 박사는 이러한 띠뛰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찰 결과 가젤 영양은 주변의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이한 띠뛰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띠뛰기 행동이 같은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가젤 영양은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규칙성을 찾아 일반화하는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도 연역적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이란 펼칠 연에 풀어낼 역, 펼치다, 풀어내다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펼친다는 뜻인데 어떤 걸 펼칠까요? 연역이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펼쳐서 풀어내는 탐구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펼쳐내는 것이 새로운 이론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갖고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먼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측한 것이 정말 제대로 예측되었는지 그 이론을 펼쳐가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여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때 이 가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가설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탐계를 설계하고 수행한 후 그 수행 결과를 가설과 비교하면서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면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설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여 다시 탐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세운 가설이 옳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론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경험으로만, 나의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 같은 결론이 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일반적 이론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의 그 순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단계 또는 더 나아가서 6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 자, 어떤 현상을 관찰하여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가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 그 앞에서 인식한 생긴 의문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먼저 세워보는 것이 가설 설정 단계고요. 세 번째, 그 가설, 내가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은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은 내가 세운 가설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당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수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네 번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만약에 가설이 일치하면 결론 도출 단계로, 또는 내가 세운 가설이 옳지 못하다면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반복 단계를 거치면서 가설이 일치하게 되면 결론 도출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 도출은 실험 결과 분석 후 가설이 옳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운 가설이 옳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이론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 과정이 있으면 연역적, 없으면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구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내가 세운 새로운 이론인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탐구, 실험을 설계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인에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독립변인은 실험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또 독립변인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실험을 할 때는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때 조작시키는, 그래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 여러 가지로 조작,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조작시키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조작 변인 외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나머지 변인,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인을 변인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 이 통제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또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대조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대조 실험이란 아무 조작도 하지 않는 집단, 이것을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조군을 설정해서 이 대조군과 우리가 조작한 실험군과 비교하는 실험, 대조 실험을 실시해야 되고요. 이때 조건을 변화시켜 조작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집단을 실험군이라,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탐구 설계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한 결과들을 모아 규칙성을 얻는 과정이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관찰 및 문제를 인식한 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탐구, 설계 및 수행한 결과,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단원의 마무리 1번 문제, 화성 탐사에 대한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 장치와 실험 과정이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양쪽에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실험 가의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험 나의 그림입니다. 자, 먼저 가를 살펴보면, 자, 이 장치에 화성 토양을 용기에 넣고 장치에 넣고 방사성 기체가 포함된 기체를 첨가한 뒤 램프로 빛을 비춰줬습니다. 자, 이게 방사성 기체가 사용이 되어졌네요. 이 방사성 기체란 동위원소의 일종입니다. 동위원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동위원소란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와 달리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이 조금 다른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원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질량이 원자량이 좀 다르고, 지금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방사능을 내는 방사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실험 장치 가에, 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C14짜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방사능을 내는 그러한 기체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사용한 이유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쓰였는지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화성 토양에다가 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첨가하고 빛을 비춰줬어요. 왜 비춰줬을까요? 혹시 화성의 토양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을 흡수하면서 물질을 합성하는, 그쵸, 식물과 같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의 토양 속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 속에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 광합성을 해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기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가열 장치를 통해서 열건조를 했어요. 이 유기물은 가열하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되어져서 다시 분해되어져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로 분해되어지기 때문에 가열 장치를 통해서 열건조시킨, 열분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의 토양 속에 이러한 동화작용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속에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유기물이 있으니까 분해되어지면서 가열 장치를 통해서 열 건조를 시키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때 14짜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사능을 계측해 보았습니다.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 검출해 봤는데 그 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사능이 계측되지 않았으니까 열건조시킬 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 얘기는 화성의 토양 속에 유기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유기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화성의 토양 속에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같은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실험은 왼쪽에 있는 가와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화성의 토양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었습니다. 영양소, 유기양분을 넣은 거죠. 영양소를 넣었습니다. 영양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물질이겠죠. 자, 왜 넣어줬을까요? 그쵸, 이용하라고. 예, 화성의 토양 속에 혹시 이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용해 보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토양을 용기에 넣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함유된 영양소를 넣어주고요. 똑같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용기 안에 기체에서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는지를 알아본다. 자, 화성의 토양 속에 유기물을 넣어주고 이 속에 이 영양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얘를 사용하겠죠. 사용하면 자, 우리도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결과 에너지를 얻으면서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인데 만약에 이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는 무엇을 이용해서 영양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에는 C14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방사능을 내는 C14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면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도 C14가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방사능을 내기 때문에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봤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화성 토양에는 이 유기물을 이용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는 화성의 토양 속에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얘를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실험인데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 앞에서 본 왼쪽은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나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 두 실험의 공통체는 화성의 토양 속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생명의 특성 중에 무엇을 이용한 거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과 같은 물질대사. 물질대사를 이용해서 물질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도 살펴봤고요.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화성의 탐사까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단원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물질대사, 방금도 물질대사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람의 물질대사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